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는 숨가쁜 외교 일정인데요. 지난 3월 윤 대통령 일본 방문 때 양 정상이 협의했던 이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일본 쪽에서 오겠다고 먼저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셔틀 외교인 만큼 거창한 합의보다는 실무 외교 형태로 정상 간의 친교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일 정부는 세부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50여일 만의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겁니다. 당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여름쯤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셔틀 외교의 정상화가 빨리 실행되는 것이고 G7 정상회의 전 일본이 한국의 얘기를 경청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7 기간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안보 협의체가 강화되자 일본이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무회담 성격의 셔틀 외교 특성상 공동선언문 같은 가시적인 성과물보다는 정상 간 친교를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과거사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이지만 대통령실은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미래의 협력이 우리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들을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태용 실장은 한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세계인 뉴스 최수연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기시다 총리의 이번 주말 답방 소식에 일본 언론들도 다소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왜 빨라졌을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이집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는 출발 전 방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3月にユン大統領にご訪日をいただきました。その際の首脳会談においてシャトル外交を再開するこのことについては一致をしています。 5일까지 아프리카와 싱가포르를 차례로 다녀온 뒤 오는 19일부터는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빡빡한 외교 행보 속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빠른 답방에 미국의 의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미국의 의향이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受け継ぐ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そのフレーズそのものを岸田さんの口から言うと、日本がそういう形でサポートすること、そのことは日本の国益にもな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기시다 총리는 외교 성과에 힘입어 최근 지지율이 50%대를 넘어섰습니다. 5년 3개월 만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일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올 것 같은데요.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자마자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벌어질 것 같네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일주일 뒤인 7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일정이 막판 조율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약 열흘 뒤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5월 한 달 그야말로 외교의 시간인 셈이어서 대통령실은 외교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예전보다 좀 빨라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이게 혹시 한미 회담의 성과냐,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요청한 거냐,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네, 일단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요, 일본이 먼저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의지에 미국과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 선제적인 일본 방문으로 일본도 화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 전통적인 협력 복원에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완벽하게 복원한 뒤에 이달 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삼각 공조를 굳건하게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초조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목이 좀 흥미롭네요. 네. 일본은 왜 초조함을 느낄까요? 네, 일본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양자 관계에선 전례가 없는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죠. 이 핵 전력 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기존보다 더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 일본도 북핵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죠. 일본이 한미와 함께 핵 협의 그룹에 참여하는 안이 거론됐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우리 측에서는 이 한미 간 양자 협의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갑자기 성사되고 뭐 그러나요? 이게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셔틀 외교는요, 두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전례를 봐도요, 1박 2일은 물론 당일치기 일정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월 아소다로 당시 일본 총리가 1박 2일로 방한을 했었고요. 이후 약 6개월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일치기로 도쿄로 날아가 한일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예. 1박 2일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면 오면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3월 이 한일 정상회담 때는 두 정상이 기자회견은 했었지만 공동선언은 없었죠. 네. 이번에도 이 공동선언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신에 두 정상은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관계 복원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 도쿄의 경양식 집에서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나눠 마시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죠. 이때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 때 이런 소통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던 만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비슷한 형식으로 만찬 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이 한국을 찾은 노다 총리를 한식당으로 데려가서 양념갈비와 소주를 대접한 바 있습니다. 글쎄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답방을 할 경우에 과거사 부분 언급이 있을까요? 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15명 가운데 10명은 배상금을 받았지만 5명은 아직 정부의 해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적인 사과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한일 소식통 분위기입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한 때 직접적인 사죄가 있어야 하냐 이런 질문에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한다며 애둘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사실 그동안 순방 징크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좀 올랐더군요, 미국 순방 이후에.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 폭이 크지는 않지만요, 4주 만에 반등한 겁니다. 그동안 순방 징크스라고 불릴 만큼 순방 때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보면요, 3월 일본을 다녀온 이후에 지지율은 4%포인트 하락했고요. 또 다음 보면 지난해 9월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때는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2주 만에 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막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방미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곧 취임 1주년이더군요. 5월 12일 취임했으니까 뭘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7일과 8일에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직후인 10일에 취임 1주년을 맞게 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함께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야당 원내대표 초청한다면 사실상 처음일 것 같아서 관심이 가네요. 안인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내일 오전 10시 검찰 자진 출두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도 계획이 있다며 나와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와중에 송 전 대표 캠프에 있던 회계 담당자가 이 사건 터질 무렵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간 사실이 확인돼 말맞추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캠프 관련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이자 정면 대응을 선포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협의한 게 전혀 없다며 오더라도 조사는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캠프 관계자 3명의 주거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자금 흐름이 담긴 회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근들의 말맞추기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돈 전달 의혹을 받는 송 전 대표 박모 전 보좌관은 2월 초에 파리를 다녀갔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박모 씨도 3월 말에서 4월 초 파리를 찾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당시 여러 사람들이 파리에서 단체 관광을 했다면서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건 이전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월 초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의 돈봉투 조성과 전달 의혹 녹취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86 운동권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이 내년 총선에 3선 이상은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86 세대를 겨냥했다는 해석인데 주로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 룰에 반발해 오늘부터 이틀간 당사 앞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오는 3, 4일 권리당원 투표에 붙여질 공천 룰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조항이 빠진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3선 초과 금지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며 동조했습니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3선 이상 같은 지역구 출마 금지를 추진했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86그룹 맏형격인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사실상 86세대를 겨냥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30대 정도 중후반에 들어와서 20년 정도 했는데도 만약에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공천 룰대로 경선한다. 그럼 누가 와도 이기거든요. 민주당 의원 가운데 3선 이상은 40명으로 김태년, 김민석, 우상호, 윤호중, 이인영, 전해철 등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86세대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와 강성 지지층이 3선 초과 금지 요구를 띄우자 비명 중진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86세대 현역 의원은 선수에 따라 출마를 금지하는 게 오히려 공천 개입이라며 경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설화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달 자숙 기간을 마쳤다면서 최고위에 복귀를 했고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김 최고위원 복귀에 당 지도부는 당황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경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해 자숙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 발언 동안 김기현 대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가 예고돼 있는 만큼 김 최고위원의 불참을 예상했던 당 지도부는 당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기습 복귀에 회의 분위기가 싸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알려야 할 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자진 사퇴도 안 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보겠다는 계산된 행동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두 최고위원 모두 5.18 발언, 4.3 발언 등 설화를 일으킨 점을 징계 절차 개시 사유로 밝혔습니다.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당 윤리위는 다음 주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직접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인데요. 주 4일제를 하자고 했습니까?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학부모인데요. 오늘 박 원내대표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메시지를 내놓았거든요.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에게 주 4일제를 현실화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1당 원내대표 말이니까 가볍진 않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를 얘기했을 때 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 4일제를 얘기했어요. 사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때 공약이었죠. 앞으로 주 4일을 목표로 주 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 계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랍니다. 박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서 주 4일제를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칠레나 카자흐스탄처럼 주 4일제 시행을 발표한 나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보면 하루 최대 10시간 일할 경우나 격주 같은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언급한 걸 보면 초등학교 맞벌이 학부모의 이제 단서가 있어요. 이게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이 초등학교 학부모부터 하자는 건데 반응은 엇갈리더라고요. 국내 여행이 늘어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집중해서 일하게 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학부모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 혹시 갈라치기 하는 거냐라는 반응부터 아직 육아휴직도 못 쓰는 곳이 많다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관심이 많은 주제일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안 불렀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검찰이 안 불렀는데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송 전 대표의 소식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출석해서 어떤 말을 하겠다는 건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동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은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밝히려는 출석보다 나는 자진 조사를 받을 만큼 떳떳하다. 정치적 결정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더군요. 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오더라도 조사는 못한다고 했죠. 국민의힘은 위장 출두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방 통보하고 출두를 강행하는 건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까지 특권을 누리려 하는 것입니까? 기억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때도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27일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그때도 제1야당 대표는 검찰 출석 시기를 피해자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거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절대 회피하지 않는다면서 떳떳함을 강조하고 싶다면 내 맘대로 출석하는 대신 오히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집회를 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불편도 컸습니다. 낮 시간 도심 정체가 극심했고 집회 소음은 기준치를 한참 넘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의 불법, 폭력, 간첩 등의 굴레를 씌운 건 현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만약에 그는 윤석열 정권의 총파업 승으로 맞섭시다. 가자! 총파업으로! 경찰은 집회 현장에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측정 결과 최고 소음은 96데시벨, 10분간 평균을 낸 등가 소음은 86데시벨로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애기가 뭐 얘기하는데 이제 뭐 잘 안 들리고 그런 게 좀 불편하죠. 소음 규제나 뭐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서로 이제 조정한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민노총 측은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열었고 3개 방향으로 거리 행진을 하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청와대 가려고 왔었는데 가는 길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41분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가고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여기저기 막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찰은 행진 과정에서 안전 펜스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민노총 조합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한국노총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69시간 근무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고 싶만 한국노총 노동탄압 박살내자! 박살내자! 이 밖에 배달 노동자들도 오토바이를 세우고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달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거대 노조의 구호가 딴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한다는 봉제공장 노동자들입니다. 거대 노동조합이 더 이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60, 70년대 고단했던 봉제공들의 삶. 1970년 평화시장 봉제공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그만큼 일을 해야 그만큼 월급을 갖고 가니까. 민노총 등이 주장하는 주 48시간, 주 4일 근무는 남의 나라 일입니다. 시간제가 아닌 작업한 만큼 돈을 받아가는 데다 중국, 동남아와 경쟁하다 보니 단가 자체도 낮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합니다. 대부분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죠. 하지만 거대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세대 노동운동가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은 그들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기득권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재벌 사업장에 노동자로 있는 이런 노동자들 처우는 이제는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전태일 시대의 봉제인들에 비해서 현 시대의 봉제인들은 상대적 비교로 보면은 더 나빠졌다. 노조에 가입된 14%가 아닌 울타리박 86% 노동자를 노사정이 보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꺾인 사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폭풍같이 성장 중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8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96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줄었습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친 겁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부진 여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41.0%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아세안에서 26% 넘게 감소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26억 2천만 달러로 1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14개월 연속 적자는 25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는 대만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18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TSMC 시가총액이 2019년 말 삼성전자를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도 지난해 대만 TSMC가 가져간 상황. 하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중국 내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가 홍콩 포함해서 한 60%가 중국 쪽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우려까지 겹쳐 대만과의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굴러떨어진 화물에 10살 초등학생이 숨진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숨진 아이 아버지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요. 절대 같은 사고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딸 황혜서 양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생일이 며칠 남지 않은 예서는 아빠의 선물을 미처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살가운 딸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나타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것 같지만 이젠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부모나 언니의 말을 먹이거나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은 아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버젓이 화물차를 불법 정차시킨 채 하역 작업을 하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안전 펜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10살 황혜서 양은 1.5톤이나 되는 무거운 화물에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는 19일은 예서의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했던 아빠는 줄 사람이 없게 됐다며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올해도 어떤 거 줄까 하니까 제가 선물 어떤 거 줘? 그러니까 제가 네가 좋아하는 뭐 사줄 거야 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고마워. 이런 비극이 예서로 끝났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등교길에 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1.5톤 화물을 떨어뜨린 지게차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서가 숨진 현장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벽보엔 예서를 추모하는 글들이 빼곡하게 채워졌고 좋아하던 장난감과 조화등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예서답게 옆에 아이는 살리고 지 혼자 가지 않았나 저는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느닷없이 무너졌습니다. 당장 12월에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 건물 지붕층이 덮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하 1, 2층 주차장 지붕층에 상부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가 난 건 그젯밤 11시 반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붕 구조물 970제곱미터가 파손됐습니다. 이 단지는 964세대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하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붕 구조물은 지난해 7월 타설돼 내부 마감 공사까지 마쳤고 사고 당일 위에 쌓아놓은 토사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무너진 구간은 지지보나 내력벽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로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도 같은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시공사는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건물은 안전에 이상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계적인 측면이나 시공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시공업체가 제대로 해명 못하면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동 문제 없지. 지하 천장만 지금 붕괴됐다는 거 같은 건설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는 거죠. 국토부는 내일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어느새 5월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인데 아이들 선물 사주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돈 나갈 곳 많고 물가까지 많이 올라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할인 행사 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송정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2023 축산대전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선 한우와 오리고기 등 축산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소고기 값이 많이 올라서 그냥 슈퍼에서는 쉽게 사기 힘든데 여기 30%까지도 할인한다고 하니까 많이 저렴하면 좀 사갖고 가서.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다 한 것 같은데요. 시중에서 사면 한 3, 40만 원 할 것 같은데 거의 10만 원에 산 것 같아요.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저희 애기들이 치즈를 좀 좋아해서 치즈를 좀 경험하러 왔습니다. 돌아보고 이제 구매도 좀 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집에 가셔갖고 같이 먹기도 해보고. 중소기업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도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 250여 개 유통 채널에서 19,000여 개의 제품을 최대 반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한 대형마트는 오는 4일부터 한우와 텐트 등 나들이 품목 할인 행사를 엽니다. 너무 물가가 비싸서 그런 거 아빠랑 이렇게 둘러보려고 나왔어요. 손녀가 있으니까 애기들 거 5월 5일 그것도 좀 보고 며느리 선물도 하나 사고. 고물가 시대에 맞는 가정의 달. 시민들은 걱정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자, 외식값이 올랐다고 그럼 자영업자들 상황이 나아졌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고깃집에서 가맹점의 자체 개발 상품을 강매하고 거부하면 가맹을 해지해 소갈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유명 고깃집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지만 지금은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등 본사 PB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원하는 레시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5년, 6년 동안 장사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몇 배가 차이 나는, 그리고 먹어봐도 맛이 없는 거를 왜 내가 발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PB 상품을 쓰면서 김치찌개 원가는 3배 이상, 된장찌개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처음 가맹 계약을 맺었던 당시 3가지에 불과했던 PB 상품은 현재 20개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원해주는 거 10원짜리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 가서 돈 빌리고 저기 가서 돈 빌리고 막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본사는 점주가 고기를 다른 데서 사다 썼다며 1억 원 상당의 위약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가맹점주도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발주 PB 상품으로 만든 찌개는 맛이 별로라 직원들 식사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하는 건 저희가 그 주방 이모들이 만들어서 팔고요. 그 주문한 거는 그냥 다 직원들 먹었어요. 그냥 맛이 좀 없어요. 고깃집을 그만두고 싶어도 권리금이라도 받아 나오려면 가맹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PB 품목을 늘린 것이라며 본사가 공급 물품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요즘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면 과일나무도 아프다는데요. 널뛰는 기온에 썩고 갈라지고 터지고 과수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봄바람에 사과꽃이 흔들거립니다. 길게 뻗은 꽃대와 하얀색 꽃잎보다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그게 저절로 떨어져요. 그나마 달려있는 꽃도 생기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이 사과꽃이 얼어 냉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 3월 전국 평균 기온은 9.4도, 평년보다 3도나 높아 과수원 꽃들은 일찍 개화했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미리 핀 꽃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충북 보은 지역은 지난 4월 8일부터 사흘 내내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습니다. 널뛴 기온 탓에 이 과수원 사과나무 5천 그루 중 60% 정도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당연히 사과 수량이 감소될 거는 뻔하고 그리고 또 수확했을 때 당시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그게 참 걱정입니다. 따뜻해진 봄날 녹은 땅속 수분을 흠뻑 빨아올렸던 나무들도 쩍쩍 갈라졌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나무 속 수분이 얼어 수도 계량기처럼 터져버린 겁니다. 가지 중간중간 터진 상처가 병해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두세 개는 달아야 될 가지에도 아예 과일이 없는 거죠. 올봄 충북 지역 농작물 냉해 규모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축구장 900개 넓이와 맞먹는 641헥타르에 달합니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전국 냉해 피해 농가 현황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자, 최근 터진 주가 폭락 사건은 복잡한 구조 때문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를 받는지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떠안게 된 빚이 5천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특수한 거래 방식 때문입니다. 정확한 투자 규모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수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가 사전 고지 없이 투자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주식에 투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거 보고 수익 많이 내드리려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사드린 것뿐이에요. 레버리지에 대한 거를 고객들한테 설명하라. 이런 걸 안 제가 소홀히 한 것도 어차피 다 제 책임이에요. 라씨 측이 사용한 차액 결제 거래 방식은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만큼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가 폭락으로 원금은 물론 라씨 측이 빚으로 사들인 주식 손실까지 떠안았다고 주장합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을 증거금 40만 원으로 샀을 때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한 번 찍으면 증거금 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 투자자는 증거금을 모두 날리는 것은 물론 증권사에 35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투자자 집단 소송에 나선 법률 대리인 측은 이런 방식으로 라씨에게 투자한 1000여 명 전체가 증권사들의 최소 5천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100여 명은 대출금으로 주식을 산 줄 몰랐다며 금융위원회에 채무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이들은 원금 손실 역시 사기 피해액이라며 9일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주요 피의자들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중독이 시작되는 게 마약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걸 끊어보려는 중독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재활을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까요?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혼자만의 의지로 쉽지 않은 마약 중독 극복.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민간 센터가 있는데요. 입소자들이 마약을 끊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루 일과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야, 이래들라. 센터장이 기상 시간을 알리자 침대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남성들. 이불을 개놔야 돼요. 네. 그것도 규칙인가? 네. 입소자 13명 모두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간단한 세수 뒤 회의실에 모여 앉습니다. 약을 끊자는 다짐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청소와 식사 준비, 운동까지 짜여진 스케줄대로 생활하는 게 재활의 일환.
마약 중독 당시 내팽개쳤던 일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외박은 할 수 없고 외출은 선임 입소자와 함께여야 가능합니다. 저 카페 좀 갔다 올게요. 네, 그러면 살인자가 기자님이랑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깐의 외출에도 마약의 유혹에 빠질까 우려해서입니다. 비 오던 날에 약을 하던 사람들은 비가 온다, 약 하고 싶다. 그런 충동들이 그냥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요. 사실 혼자 단약을 할 수 있는 수가 거의 없죠. 3시간 넘게 외출했다 복귀하면 간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엑스터시, 코카인, 대마초 해가지고 10가지가 나오는 거야. 센터 내에서 마약은 금기어지만 유일하게 집단 상담 시간엔 허용됩니다. 약이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전에 텔레그램을 깔아놓고 가끔씩 이제 딜러들하고 얘기를 해요. 괜찮게 잘 참다가 왜 그렇게 요즘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갈망이 막 간혹가다 오는 사람인데 핸드폰에 텔레그램이 있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소자들이 중독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는 사이에도 30대 중독자가 센터를 찾았습니다. 필로폰만 한 얼마나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요. 2020년 정도. 정말 약 끊고 싶으세요? 네. 정말? 네. 입소는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엄마가 죽어나가는데도 저는 마약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외형도 이상해지고 계속 방에서 안 나가고, 이곳이 없으면 전 죽었을. 2021년 기준으로 마약 투약 재범률은 36%. 일단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독자 재활을 돕는 입소 치료센터는 전국에 다르크 한 곳뿐. 입소자들이 내는 50만 원의 생활비와 종교단체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도 좀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예산이고 돈이죠. 외부 상담을 마치고 차에 타는 입소자들. 매일의 훈련 끝에 삶을 되찾길 소망합니다. 1년 후에 저는 완전한 회복자로 거듭나고 싶어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내가 약을 참아낼 수 있고, 그때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중독자였지만 팔 벌려서 안아주면 좋겠다는.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자,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이웃 사이의 갈등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피해가 있어도 이웃인지라 기분 상하지 않게 알릴 방법 찾느라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데요.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서울의 한 아파트. 3년째 이어진 층간소음에 귀마개는 일상이 됐습니다. 참다 못해 경찰을 불렀지만 돌아온 건 스토킹 혐의의 형사 고소장. 그 집 분하니까 아랫집에서 우리도 쪽지랑 이런 거 받았다. 이제 그러면서 스토킹법 강화 이런 거면서 저희를 오히려 신고를 했고.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한 일과 문고리에 빵과 함께 넣은 쪽지가 빌미가 됐습니다. 경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윗집의 발걸음 소리는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그때 이제 무혐의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복소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층간소음은 대개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로 천장 벽면을 치거나 고성능 스피커를 이용해 140차례에 걸쳐 보복소음을 낸 6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이웃집 문 앞에 흉기와 불이 붙은 양초, 가스통, 그리고 협박 메모를 놔뒀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 층간소음 갈등과 관련한 판결문 3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웃 간 갈등이 보복이나 범죄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운영을 시키고 정부에서는 금전적으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또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층간소음 민원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중국은 5일 연휴를 맞았는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억눌렸던 국내 여행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숙소를 구하지 못해 화장실과 음식점에서 노숙하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화장실 앞 맨 바닥에 사람들이 엎드려 앉아 있습니다. 후드나 담요를 뒤집어 쓴 사람도, 다른 이에게 기대해 잠든 사람도 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식당에는 식탁 의자뿐 아니라 바닥까지 사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숙소를 구하지 못한 여행객들이 노숙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제부터 5일 동안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관광지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에만 5,700만 명, 이튿날 5,200만 명 등 이틀 새 1억 명 넘는 시민들이 이동했습니다. 我大概早上8点从那个北京游客集散中心出发，到这儿的话都是下午的5点了。真的，因为路上人太多，特别堵车。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충칭의 야경 명소인 첸스먼 대교에 관광객이 대거 몰리자 다리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간수성 둔왕에는 사막 체험객이 너무 많아 사고를 막기 위해 낙타 전용 신호등도 설치됐습니다. 마카오에는 중국 본토 관광객이 하루에만 13만 4천 명이 몰렸습니다. 依家就人流嘅即係恢復到以前嘅大概有6、7成啊都，所以咧都比較忙。 바가지 요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 관광지에서는 화장실 사용권을 10,000원에 판매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5일간의 노동절 연휴 동안 약 2억 4천만 명의 시민들이 국내외 여행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올해 80살입니다. 최근 재선 도전을 선언했죠.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서 이 고령 나이가 화두가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받아쳤을까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유명 코미디언과 방송 뉴스 앵커를 포함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기자단 만찬.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나이를 두고 농담을 던지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Call me old. I call it being seasoned. Don Lemon would say that's a man in his prime. 여성의 전성기는 40대까지라고 발언해 퇴출됐던 CNN 간판 앵커를 떠올리게 한 겁니다.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폭스 회장이 92살임을 상기시키며 자신은 젊은 20대 배우와 다름없다며 건재함도 과시했습니다. How could I dislike a guy who makes me look like Harry Styles?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보도해 투개 표기 제조업체에 1조 원을 배상하게 된 폭스뉴스의 기자들도 저격했습니다. Fox News owned by Dominion Voting Systems. With that $787 million settlement, they're here because they couldn't say no to a free meal. 그러면서도 제 친구가 썼기 때문은 아니지만 나는 헌법 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신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여 년 전 취임한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을 친구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다는 걸 부각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11년 만에 단독 선두로 올라섰죠. 야구도시 부산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 롯데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7연승을 이어오자 어제 부산 사직구장은 약 3만 명의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대호 은퇴식 이후 처음입니다.
만원 관중의 열성적인 응원에 경기 중반 역전을 허용하고도 다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13년 만에 찾아온 8연승이자 11년 만에 롯데가 단독 1위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롯데의 선두 질주에 팬들은 어쩔 줄 모르고 서튼 감독도 기쁨의 주먹을 불끈 줍니다. 롯데는 해마다 봄에 강했지만 올해는 특별합니다. 팀의 기둥인 이대호가 지난해 은퇴했지만 지난 겨울 선수 부강으로 팀 전력은 훨씬 탄탄해졌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선수 기용폭이 넓어지면서 승부처에 더 끈끈한 팀이 됐습니다. 역전 승부가 많아진 겁니다. 올 시즌 14승 중 5번을 역전으로 따내면서 이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고 이기고 있으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8연승을 달리는 롯데를 시작으로 기아와 삼성도 5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WBC에 나섰던 대표팀의 부진에 프로야구계의 비위 사실이 시즌 전부터 연이어 터졌지만 전통을 자랑하는 팀들이 활약하면서 시즌 초반 흥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연승을 질주하는 롯데와 기아가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반겨주는 듯 첫날부터 화창한 날씨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장 내일 서울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20도 안팎의 큰 일교차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서울 10도, 대전 8도로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7도, 대구는 26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봄철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5선을 지낸 정치 거물이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송 전 대표 수사가 한창인데 내일 무작정 검찰에 나간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조사자가 마음대로 날짜 정해서 검찰 출석하는 일,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은 안 되고 제1야당 대표 출신은 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이런 법이 있는지 물음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물 정치인 특별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